네, 9월 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유안타증권 선릉역지점의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한 달 반?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진짜. 반가. 어색하네요.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네. 맨날 옆에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좀 두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예, 코로나 재확산. 코로나 좀 다시 줄을 것 같던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네, 하여튼 아니 이제 앞으로 패널을 두 분 모시고 한번 해보려고. 그것도 괜찮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네. 두 분이 안 모집돼요? 네? 두 분이 안 모여져요? 아니, 아직 안 해봤어요, 이제. 슬슬.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장시영 차장이 여네요. 그 선물 옵션, 그 뭐 고수라는 분. 네, 제가 그분도 알아요. 그분하고 해서. 그분 처음으로, 진짜 잘해요. 옵션 만기일 날, 목요일 날, 찐시황에서, 과연 선물, 이 옵션이 어떤 영향을 미치나 주가에. 그날 이제 결과 나오고 나면 이제 분석해 주시는 거? 그렇죠. 자, 일단, 오늘도 기분 나쁜 하루입니다. 진짜 요새 주식하시는 진짜 분들 그래요.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방송하기 싫어 막 이랬잖아요. 진짜. 주식하는 사람들은 진짜 시장 빠지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네. 더군다나 오늘 사실 다 각오를 했는데 상승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다들 안도를 했거든. 그러다 그때 미국 선물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데 줬다 뺏으니까 이게 더 열이 받는 거죠. 주기는 했었나? 잘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줬다가 기대감은 뺏어서. 살짝. 사실 저도 요새 주식 매매하기 힘들어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은 그래도 다들 좀 밝으시더라고요. 채팅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우리 다 저 득도의 경지에 그러셨나 봐. 그래서 빠져도 뭐 별로 막 이러시고 뭐 다들 그래도 밝으시고 한 인사하는데 한 20분 걸리시더라고 보니까 그 방에 계신 분들끼리. 저도 이제 막 인사하면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아무튼 제가 뭐 아무튼 저도 근데 저도 지난주 지지난주 사실 8월 달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올 때도 솔직히 별로 크게 할 거 없었고 내려가도 크게 할 거 없어서 사실은 좀 거의 매일매일 그냥 시장만 저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사면 물릴 게 많이 보이니까 저도 손이 안 가가지고서 주식을 매매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면 물리는 게 빨리 알아서 안 살 수는 있는데 갖고 있는 거를 파는 게 사실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이게 빠질 거를 알면서도 갖고 있는 걸 파는 게 쉽지가 않은 게 왜냐하면 꼭 내가 팔면 저점이거든요. 이거는 망고의 진리거든요. 내가 사면 고점이고.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팔았더니 갑자기 가능성 없어 보여서 팔았는데 호재가 나오면서 막 급등하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매도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이제 다들 대형주, 우량주들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사실 돈 벌어주는 게 우량주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대형주들한테는 수급이 쉽지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힘든 시간이 좀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방지법 그거 나온 뒤부터도 또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유럽 위기 상황도 그렇고 파월의 그 경고 이후로 시장이 확 바뀌었죠. 맞아요. 이게 사실 파월이 한마디 했다고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사실 파월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사실 한 거긴 하거든요. 아니 근데 파월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까지처럼 다른 연준 위원들이 또 시장을 달래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면서 네. 아이고 이 말로 주가가 빠져서 기쁘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 완전히 시장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니까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파월은 물가와의 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다른 연준 의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소 아픔이 있더라도 물가는 잡겠다. 경제가 다소 좀 다치더라도 물가를 잡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위축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인플레가 수요단에서 생긴 인플레가 아니라 공급단에서 생긴 인플레인데 도저히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잡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 어차피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는 건데 지금 아시다시피 국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보면 곡물가라든지 이런 가격들은 이미 다 내려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원재재 가격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완전히 하락으로 완전 추세 전환이 돼 있거든요. 꺾여 있어요. 지금 이제 대체로 전체 인플레이션 그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게 이제 에너지 가격하고 이제 주택 가격들. 요런 게 이제 비중이 높은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이것도 어차피 뭐 수요 공급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 에너지인 거잖아요. 뭐 주택 가격 같은 경우 수요가 지금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러시아 문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좀 해결의 기미 가닥이 좀 잡혀야지만 시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을 볼 거다. 왜냐하면 거기서 건드려진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에너지 가격을 지금 못 잡아서 난리인데 사실 얼마 전에 독일이 우리 이제 겨울에 쓸 수 있는 거 한 85% 비축했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러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는 듯 했었는데 다시 또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EU의 이제 에너지 장관들이 9일 날인가요? 만나가지고서 이제 에너지 가격 상한제 그거 의논한다 그러면서 러시아? 네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서 가스 공급 지금 또 다시 중단했잖아요. 뭐 터빈이 뭐 약간 이상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이런 비겁한 변명을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유럽 에너지 위기에 대한 그런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또 불거지면서 또 미국 시장도 금요일날 잘 가다 말고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에너지 가격도 에너지 가격이지만 뭐 환율도 뭐 문제가 되고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이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특별히 뭔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지표 발표라든지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연동을 하면서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안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이슈들에 대한 확대 해석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시장이 정강 후약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전 중강 강은 아니었고 한 중강 정도. 기분 나쁜 장. 아 진짜 하루 종일 저는 출근해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막 급락도 중간중간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장중에 막 누가 이렌텍 급락한다 막 이래가지고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렌텍도 10% 이상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보호해수 풀리고 나서 보호해수인가요? 전환사채인가? 그거 전환되고 난 다음에 물량이 안 나와서 사람들이 안 나오려나 했는데 그냥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전만 해도 악재도 끄떡없던 시장이 지금은 조그만 악재에도 완전히 흔들리는 모습. 최근에는 뭐 호재는 완전 호재고 뭐 웬만한 악재는 거꾸로 또 호재를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지표상에서는 그랬었죠. 지표로서는 이제 악재가 호재였었는데 뭐 기업 간의 악재는 뭐 강하게 더 반영되긴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종목별 이슈와 뉴스, 경제적인 이제 지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시장이 결코 좀 쉬운 시장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살짝 바닥 얘기 나오더니만 다시 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 반도체가 움직여야 시장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동안 제일 못 올랐잖아요. 네, 또. 맞아요. 반도체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이 중국 때려잡으려고 진짜 트럼프 때부터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무역 분쟁으로 지겹게 하더니 이제 바이든은 또 이제 반도체 굴기 막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 또 2차 전지 소재 들어간 거는 뭐 이제 자기네 보조금 안 준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한 어느 정도 샌드위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지금 수출 이쪽에도 수출해야 되고 저쪽에도 수출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그리고 국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충격이 그거였잖아요.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봉쇄하고 있어서 수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거든요, 우리 기업들. 그런 상태 속에서 환율은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은 계속 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비용적인 추가가 생기니까 그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G2라고 할 수 있는 그 양 강국에 뭔가 좀 알력 싸움 이런 부분들에 참 상당히 좀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좀 많이 힘든 시국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사실 뭐 11월에 중간선거 이기려고 기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좀 지나야지만 좀 뭔가가 좀 클리어하게 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13일 날 이제 CPI 발표가 분수령이다.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꺾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폭이 얼마냐 이제 또 이게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맞아요. 꺾이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 에너지 가격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좀 빠졌었고 또 그다음에 미국의 주택 가격들도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CPI 꺾이는 거는 당연하다. 근데 보실 수가 있겠고 그 CPI가 뭐 지금 뭐 8.0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 보니까 8.12, 8.0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지수가 한 4%
정도 된다 치면 그 이하로 물가가 뭐 내려와야지만 헤드라인 물가가 내려와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지경이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대해서 분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말쯤이면 한 5%대까지는 내려올 거다 물가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하의 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물가를 계속 본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물가가 강하게 내려가는 그런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연준의 금리 인상 시그널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꺾였다 하더라도 다 8%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그 CPI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지금의 반응도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물가가 분명히 꺾이는 뉘앙스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가 0.75 사실 지금 0.75냐 0.5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반반이라고 봐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에 너무 시장이 0.75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지. 몰고 가고 있는 상태인 건지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고는 보지 않아요. 근데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게 이제 CPI이기 때문에 그걸 꼭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사실 유럽의 경기 위기, 뭐 에너지 위기 이런 부분들도 미국 CPI 분명히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연준한테. 그래서 CPI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연준의 그 금리 정책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이지만 어디로 튈지는 진짜 뭐 예상하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CPI 13일 날 발표되는 거 보고 파월도 결정하겠다. 파월도 지금 선뜻 결정을 못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지표 볼 거다. 보고 결정할 거다. 그리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이제 뭐 올라가거나 높은 스탠스가 유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파월도 자신이 없으니까 보고 말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제 시장이 너무 좀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진 거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뭐 힘든 부분은 분명히 다음 주를 지나면 더 힘들어지던지 간에 아니면 좀 완화되던지 분명히 변화는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추석을 앞두고 이번 주에는 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그러니까 네마니의 날이잖아요. 네네. 네, 네마니의 날 동시만기일이 또 다가오고 또 추석 연휴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현금화해야 되는 이유들이 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네. 많은 한 주가 아닐까. 그렇죠. 보통 연휴가 길면 그 긴 연휴 안에 뭔지 모를 사건 사고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주식을 사고 싶지 않거나 일부 현금화해서 좀 들고 있고 싶거나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근데 일단은 목요일이 이제 쿼드러플 위칭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그냥 뭐 나중에 목요일 날 옵션 전문가도 나오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항상 선물 옵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야지 수익을 많이 주는 스타일인데 기본적으로 지난주에도 계속 내려왔고 이번 주에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만기 주간이 지난주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월, 화 정도 빠지면 수목에선 반전이 있었던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날 아침까지 눌러주면 오후부터 반등이 시작해서 수요일 날 반등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들, 이 흐름, 제가 과거에 봐왔던 그 흐름대로 계속 가는지를 좀 보실 필요는 있겠는데 아마 이번 주 좀 초반 오늘하고 내일 오전장 정도 흔들리면 그 다음에 조금 안정 찾아갈 수도 있고 사실 오늘 밤에 미국은 안 열리잖아요.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이 미국 선물에 좀 반응을 하긴 했지만 특별히 오늘 밤에 더 크게 나올 이슈가 없다면 뭐 물론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의 흐름이 좀 영향을 받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추석을 앞둔 투자 심리 위축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만 추석이지 뭐 미국은 추석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만 생각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미국 측은 뭐 계속 열리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기는 해요. 정말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객들한테도 말하지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파세요. 이게 진짜 너무 뻔한 진리인데 이대로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빠지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못 사게 되고 오르면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서 못 팔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이오 주식들 다 급락했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진짜 바이오주가 급락한 이유. 그 초록이 다 공개됐거든요. 이미 9일날 할 거.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 초록이 공개되잖아요. 내용 다 봤다 이거지.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일단 공개되니까 그 전에 기대 심리에 지난주에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NKMX 이런 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인 것 같더라고. 제가 정확하게 레고캠이나 뭐 NKMX의 그 초록 내용을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아까 아침에 잠깐 봤을 때는 그닥 나쁜 내용은 아닌 걸로 봤었거든요. 초록 그러니까 미리 초에 미리 공개되는 거죠. 왜 바이오주 얘기하는데 왜 풀 얘기를 하나? 초록. 초록이 어려운 단어를 써. 그냥 뭐라 그래요 그거?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가이던스 아니야.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시작 그래 초록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 록 뭐 말하듯이 녹취록 할 때도. 그렇죠. 의사 록 할 때 록. 우리 너무 없어 보이는데. 의사 록 할 때 록 이런 건 이제 초기 요 앞에 이거 뭐 전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정도 미리 가이던스 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요런 내용 데이터. 근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발표할 때 정확하게 발표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초록이 발표되니까 좀 강하게 좀 매물이 나오기도 했고 또 환율도 영향을 좀 많이 주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무 쏠림 현상이 있어서 강하게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요새는 무서운 것 같아요. 호재만 나오면은 바로 그렇지. 그러니까 다들 그냥 조금 올랐을 때 팔자 이 심리가 쫙 가라앉아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유튜버들도 많고 방송 전문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뭐 아까 누가 막 그러더라고 2200까지 간대더라 아마 이렇게. 2000도 깬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심리가 휘둘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빠질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온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이제 대응을 해가면서 차트를 보면서 물론 저도 예상을 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미리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좀 피해가 덜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일반인들이 그렇게 못해.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 주식은 안 빠질 것 같아서 못 파는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원래 그 중이 자기 머리는 못 깎는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수는 빠지는데 아유 내 주식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겠어?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팔다 보면 나중에 뒤따라서 또 빠지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장이 다 빠지는데 내 주식이 그날 잘 버티잖아요. 근데 시장이 추세가 하락으로 갈 것 같잖아요. 그럼 내 주식 던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뒤따라서 빠지더라고, 뒤따라. 그러니까 남들 다 빠질 때 내게 잘 버틴다고 들고 있을 게 아니라 남들 다 빠지면 내 것도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여태까지 경험칙상 맞기는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안 빠지던 애들이 나중에 던지더라고요, 보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시장 진짜 빠지기 시작하면은 후발로 던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지 중요하죠. 그게 방산이면 왜 던지니 뭐 이러겠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다시피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중요하고 섹터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뉘앙스, 나오는 기사들 이런 걸 보면 사실 제 입장에서도 주식하기 쉽지 않다. 뭐 이런 느낌? 좀 의욕이 꺾인다? 뭐 이런 이럴 느낌? 때 느낌적으로 데이터 과거에 이런 데이터를 고려해 보더라도 이럴 땐 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팔고 쉴래 그냥 쉴래. 안 사는 것도 쉬는 건데 들고 있는 걸 팔고 쉬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팔고 쉴까 들고 쉴까 그런 거죠. 그게 문제네 진짜. 그러니까요. 더 사지는 않되 이거 있는 걸 팔아야 되는 것인가. 판다는 게 또 이익절이면 괜찮은데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어떤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못하더라도.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못 팔았어도 버티면 항상 수익은 주던데. 들고 버틴 자? 그때 우리 존버 선생님 있었잖아요. 그분은 끝버였었나? 그 고혜성. 네. 아니 그 에코프로하고 이런 거 에코프로 많이 갔잖아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자율주행차도 많이 가고. 모트렉스. 이야. 그니까. 근데 딱 1,000원 남기고 팔았을 것 같아. 그분은 항상 10원, 100원, 1,000원만 남겨도 1,000원 팔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요. 1년을 기다려서 1년을 참고 버텨서 1,000원 뛰기. 참. 제 손님 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원래 타사 이제 갖고 계시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포장이었었는데? 대형 포장? 뭔 포장인데? 박스 막 그거 근데. 하는 근데 그게 마이너스 50%였거든요. 5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엄청 많이 올라가지고 더블 내고 파셨어요. 그랬더니 평균 계산하니까 1년에 20%씩 수익이 났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우리 출연했던 분 중에도 LG전자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년을 버텼대, 반토막 60% 난 거를.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맞아요. 어쨌든 뭐 200%인가 뭐 150%인가 수익 내고 그만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1년, 연간 수익률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우리의 자신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1년 후, 2년 후 그렇게 될 것이냐. 미래만 알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 그렇잖아요. 내년 더 안 좋대더라. 그죠? 그치. 뭐 항상 더 그런 빠질까봐 팔게 되잖아요. 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년 더 안 좋대더라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뭐 실적도 이제 꺾이고 뭐 환율 부담에 뭐 원자재 가격 부담에 뭐 기타 등등 부담이 많으니까 제가 봐도 참 주식이 어려운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진짜 지금 더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제 손님한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거든. 아니 왜 사모님은 오르면 팔고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아요. 내가 맨날 그분은 오르는 주식 방송에 나오는 거 보고 맨날 사자고 그러시는 분이고 좀만 빠지면은 더 빠질 것 같다고 파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반대로 해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사게 되고 그분은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의 분인데 좀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운데 우리 보통 주린이들, 우리 초보 투자자들의 패턴이죠.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좀 테마를 좀 많이 타는 종목들 막 보면서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물론 손절 못할 때도 많긴 하지만 근데 저는 항상 현금 많이 보유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최소 30%는 강세장에서도 보유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 30%의 현금이 있으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상황에서 좀 주도하는 종목들을 사서 메이크업을 조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현금이 없으면 이게 팔지 않으면 현금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룸을 못 만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30%는 좀 현금이 있는 게 좋고 약세장일 때는 한 50%까지 현금을 늘려서 갖고 있으면 만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오늘 시장이 빠지고 뭐 비단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을 매매할 때 강세장일 때도 항상 30%, 약세장일 때는 50%까지 현금을 좀 늘려주면서 매매를 하면 현금이 있으면 또 그날 살 것들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제 트레이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전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그치, 팔기도 IT 가지고 아까워. 팔기도 아까워. 더 사봤자 갈 것 같지도 않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고객분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SDI 막 이런 거 막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그 IT 한 4, 5종 세트 있어요. LG노텍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마음은 또 여유로워. 올라가겠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안 가면 뭐 배당 받지. 스스로의 위안이기는 하지만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좀 시세가 주도력이 있을 때 그 주도력이 끝나면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의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것들이 가는 이유도 이거밖에 할 게 없거든. 그렇죠. 다른 쪽으로 눈길이 안 가거든. 다른 거 가봤자 수익을 안 주는데 그쪽으로 돈이 가겠어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위축돼서 돈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외국인 그렇게 막 요새는 좀 그래도 환율 때문에 좀 일부 사긴 했지만 또 다시 또 팔긴 하는데 많이 사긴 했지만 외국인들 사는 종목 뻔하잖아요. 그리고 기관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다기보다 한정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중형급들이라든지 이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몰려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장 대비해서 수익은 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이 그렇게 매매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LG노텍 뭐 이런 것들은 큰 돈이 들어와야지만 올릴 수 있고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대로 초반에 IT 이런 것들이 간다는 거는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이거든요. 사실 지금 반도체 너무 안 좋다고 막 난리고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중국 공격하고 미국이 또 미국은 항상 자국을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뭐 인텔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적으로 위기를 만들어낸 그런 상황들 결자 해지된다라는 방식으로 본다라면은 러시아 문제 그로 인해서 유럽의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그로 인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기회가 생겼을 때 다시 재접근해 주신 전략이 현재로서는 IT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종목별로 개별 이슈는 있잖아요. 최근에 뭐 애플 이슈로도 한번 번쩍번쩍 하긴 했듯이 그렇다시피 종목별로는 좀 개별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IT 섹터주들은 조금 힘들다. 다만 최근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약간 카메라 쪽 섹터, 그 다음에 OLED 디스플레이 섹터 이런 쪽들은 조금씩 IT 섹터 내에서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살짝 지금 그게 보여요. XR 기기 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그 아니면 얘기도 아이폰? 네, 그 얘기도 있고 아이폰이 지금 OLED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도 다 OLED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의 XR 기기는 내년에 나온다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OLED 소재 업체나 OLED 뭐 장비죠. 최근에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테코피아는 뭐 2차 전지로도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와 관련돼서 그 상황이 됐을 때 내년 상반기에 뜰 수밖에 없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주식들 지금 인기 없고 쌀 때 사놓는 거 그리고 그냥 아니 우리가 보통 지금 트레이딩을 한다고 했을 때 사고 팔고 해도 무서워서 못 하잖아요. 오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굴리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싼 거 대신 비중 많이 싣고 그냥 버티고 수익 크게 올리면 오히려 그게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더 수익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기회비용 손실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회비용을 다 해도 이렇게 따지면은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데 그렇게 사고 팔고 해서 그래서 마지막 결론상으로 돈을 번 분. 최종적으로 이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물렸지만 그렇게 버티니까 그 나중에 수익을 따져보면 어쨌든 평균 수익률 그 이상이 되더라 이런 네. 것처럼 네. 그냥 일단 우리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평범하다면 오히려 이런 좀 쉬운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아시잖아요. 그 기업의 실적이 그냥 답이잖아요. 실적이 되는데 안 가는 기업 없잖아요. 그리고 일단 실적이 좋더라도 일단 그 시장에서 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딱 높아져 있는 상태면 안 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것들, 코리아스케트 이런 것들 좋다고 날아갈 때는 언젠데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와도 안 가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항상 옵션과 같아요. 옵션도 기대치가 높을 때 프리미엄을 이빠이 주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딱 뛰고 나면은 똑같은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치가 나와도 그 프리미엄 가격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고 있다가 극치를 이룰 때가 항상 주가가 고점인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대치가 바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물론 저는 활용하는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뭐 LG전자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LG전자가 이제 이것저것 다 버리고 전장을 택했을 때, 이게 이제 LG전자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LG전자를 좀 봐야 되겠다. 길게 봐야 되겠다. 이제 휴대폰에서 맨날 적전하고 가전으로만 먹고 살던 LG전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시장은 아직까지는 넌 아직 아니야. 왜냐하면 그 큰 돈들이라는 게 미리 안 들어오고요. 큰 돈들이랑 시장에서 주류를 만들어내는 돈들은 딱 그 타이밍. 체인징되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럴 때 확 들어가지고 쫙 올리더라고요. 방산 같은 경우 아무도 안 샀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인기 없던 섹터죠 이쪽이. 진짜 사실. 10년에 한 번 움직이는 섹터라고 그랬거든요. 방산. 진짜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사? 너나 사? 막 이랬었거든요. 뭐 넥스원도 그렇고 뭐 항공우주도 그렇고 다 뭐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다 너나 사 종목이었었거든요. 뭐 뻑하면 방산비리 터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뉴스가 나오면은 무조건 다 방산수주잖아요. 오늘도 뭐 말레이시아의 뭐 SF, KF인가 KF50을 뭐 약간 변형한 무슨 그 뭐 수출하네 이러면서 또 아침에 방산 빠지다면 그 뉴스 나오니까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잘 보세요. 주도주가 죽는지 안 죽는지를 보려면 호재가 메마르는지 그 다음에 그 호재가 나왔을 때 반응이 안 나오는지를 보면 알아요. 호재가 나와서 여태까지 계속 갔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이 됐는데 호재가 나와. 반응이 안 들어. 오히려 호재가 나왔는데 매도물이 나와. 뉴스에 팔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호재가 나오면 계속 더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시큰둥하더니 호재가 나올 때마다 매물이 거꾸로 나와.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끝난 거거든요. 주도주의 역할이. 그러니까 지금의 방산주는 주도주지만 그 주도력이 끝날 때 그 시점을 봐야 되고 그 주도주의 주도력이 끝나는 시점에
다른 주도주가 나오는지를 또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몰려갈 거니까. 그렇지. 그 시점에. 근데 지금은 그것들을 능가할 만한 뭐가 없잖아요. 대체제가. 최근에 요새 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가 조금 튀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게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 어쨌든. 얼마 전까지 어땠어요? 보조금 안 준다고. 그렇지. 딱 분위기가 싹 바뀌었어요. 보조금 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가장 피해 맞아요. 주로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를 받는데 맞아요. 근데 요새 좀 레포트들 나오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는데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보조금을 안 준다. 뭐 또 저는 기사에서 봤는데 뭐 윤 대통령이 그 펠로시 의장을 마중 안 나갔다고 보복당하겠다. 이건 좀 말이 아닌 것 그건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기사를 그렇게 쓰지? 막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확실히 지금 보조금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포드가 치고 나오면서 현대가 이제 전기차에서 3위로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효과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자동차들이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전기차가 차지하는 전체 매출 비중이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대 매출에서 이제는 그걸 위안 삼는 거야. 이게 아직까지는 전체 매출에서 크지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장,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센 게 뭐냐면 오하이오주에 있는 그 공장 30만 대분 증설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까지 빨리 증설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증설할 거잖아요. 그럼 3년 뒤 25년보다 더 빨라진다라는 거 보면은 좀 땡겨지겠구나. 그러면 매출이 돌아오는 게 좀 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보다는 더 땡겨지겠구나. 이거에 대한 기대치인 거고, 그래? 땡겨져? 그러면 부품주들도 실적 나오는 타이밍이 더 땡겨지겠네? 이러면서 최근에 부품주들 간 거잖아요. 현대 위아, 그다음에 뭐 화신, 뭐 SL, 그다음에 성화이텍, 만도 막 다 이런 식이고 타이어도 좋아 달려 같이 달려 이거잖아요. 지금 한국 타이어 꾸준히 그동안 달려오고 금요일에 넥센 타이어 급등하고 오늘 금호 타이어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들. 그다음에 유가 올라 가스 올라 자동차 경량화 해야지. 전기차는 배터리가 엄청 무겁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경량화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뭐 알루미늄 바디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경량화 오늘 관련되어 있는 정보도 최근에 코로 플라스틱인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이 계속 이렇게 점점 번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좋을 것 같았는데 현대차가 빨리 이제 하겠다 그러니 나머지 주변에 있는 종목들이 그럼 우리도 실적이 좀 더 빨라 좋아지겠네?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요새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현대위아가 이제 가장 좋다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화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새 좀 약간 애널리스트들 리포트 약발이 좀 먹히는 시장이거든요. 최근에. 왜냐하면 뭔가 좀 이렇게 방향타가 없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걸 보고서 기관도 찌르고 외국인도 찌르고 개인도 찌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방향타 역할을 해주는 리포트가 좀 잘 먹히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요새 환율까지 왜냐하면 현대차 정설이 3분기 별로다였었거든요. 2분기보다 더 좋아지기 당분간 쉽지 않다였었어요. 2분기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환율 꼬라지가 보니까 3분기도 괜찮을 것 같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매출은 떨어지는데 이익은 커지겠네. 환율로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매출도 커지지. 왜냐면 그쵸. 환율로 계산하니까. 대수는 줄어도 그쵸. 매출은 유지가 되고. 현대차 최근 전략이 뭐예요? 싼 거 말고 비싼 거 팔자 전략이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지금 또 부족하대요. 유럽에서 그 반도체 만드는 공장들도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못 돌려서 반도체가 또 부족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나오면 또 현대차 잠깐 빠지겠네 그랬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뭐 싼 차, 저가차, 양산에서 인도되는 기간이 뭐 1년이네, 1년 반이네 이러지만 제네시스 신청해 보세요. 말로는 6개월 있다 나온다고 하지만 석 달, 넉 달이면 바로바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현대차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파는 대신 비싼 걸 자꾸 파는 것처럼 지금 현대차가 약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하이브리드가 괜찮게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연기관차 하고 전기차의 그 중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핵심적인 뭐 현대 위아에 대해서 점수를 좀 많이 주는 레포트가 나와서 더 영향을 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대차의 속보가 보폭이 빨라지고 넓어질수록 그 하부권에 있는 미국향의 또 내지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의 실적도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치가 이 해당 섹터와 종목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IT는 믿고 거른다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쪽이다라고 더 선택을 좀 대형주 단에서는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 현대차 기아 거기에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좀 오늘 좋았잖아요. 흐름이.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죠. 저 근데 솔직히 알루미늄 관련주 뭐예요? 모르지. 아니 기사만 봤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알루미늄 생산하는 업체들까지도 에코플라스틱인가 뭔가 뭐 급등한다 뭐 요즘 그런 그래요? 얘기 들리던데. 코론 플라스틱도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모든 주식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신은 아닌지라 한번 잠깐만 저도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제가 집중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알루미늄 관련주들 한번 찾아볼까요? 네. 핸드폰으로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올랐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찾으셨어요? 아니야 아직. 테마 알루미늄. 여기 있다. 알루미늄 관련주. 이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 알루미늄 관련주 대장주 8종목. 요새는 네옴시티 관련주 내가 대장주 3대장은 잘 아는데 히림, 뭐 유신, 그다음에 한미글로벌 이런 건 아는데 요새 한미글로벌이 진짜 센 모습 보였었죠. 네. 알루미늄 관련주가요. 아니 롯데케미칼이랑 롯데알루미늄이 미국의 롯데알루미늄 머티리얼즈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1,000원 오르던데 보니까 무겁잖아요. 화 기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일알루미늄, 사마알루미늄, DI동일, 남선알루미늄, PJ메탈, 포스코 엠텍, 대호에일, 알로코 이런 거라던데요. 알루미늄만 관련해서 나는 거기 친환경 플라스틱까지 해가지고 자동차 그 신소재 이쪽이 다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근데 그거는 맞는 게 왜냐면 자동차 신소재 경량화 그렇지, 이런 거는 경량화에 아까 대한 말씀드린 대로 따로 이제 자동차 부품이랑 같이 가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배터리 엄청 무거우니까 좀 많이 달리고 길게 가려면 차량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강도는 유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차량 경량화 이런 것들.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 부장님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 보니까 주도주 되긴 틀렸나 보네. 근데 알루미늄이고 뭐 비철금속 이런 것도 너무 가벼우니까 주가가 얘기만 나오면 그냥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그걸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가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 일단 요즘 같은 때는 정말 그 덜 위험한 주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요즘에 막 이런 거 급등했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팔아요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 뜬금없이 이슈 나오면서 급등한 것들은 딱 느낌 봤을 때 이건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힘들다 싶으면은 일단 팔고 다시 뭐 저점에서 재매수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든지 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적이 받침이 돼주는 주식이라면 물려서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참 테마에 의해서 실적 상관없이 고점에 물린 주식들은 이게 정말 불안하단 말이에요. 항상 보면은 고점에 물렸다고 말씀하시는 보면은 어떻게 이 가격에 살 수가 있지? 정말 최고점인데? 지나고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당시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지.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면 여기 진짜 고점인데 싶지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물린 가격대를 보면 정말 초고점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일알루미늄 차트가 괜찮네요. 아까 안 좋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전기가 부족해서 생산이 안 된다니까 알루미늄. 그럼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알루미늄 업체들이 올랐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알루미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있어요? 다 수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심에서 삭제. 그러니까 이런 삭제. 거잖아요. 펄프 가격 오른다고 제지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원가에 분명히 상승분이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이유를 보니까 그동안 가격을 못 올렸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니 손해가 줄 거다.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제지주들 올라가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올라도 라면 가격 많이 못 올렸던 것처럼 그래서 농심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지주들도 펄프 가격 인상분을 가격에 강하게 반영을 못했었는데 반영을 하니까 실적이 조금 개선되겠지 해서 많이 올라갔던 거라고 한다면 알루미늄도 원가 부담이 생겨서 그거를 왜냐면 보통 이런 금속류들은 바로바로 반영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뭔가 마진폭이 늘어나겠지? 이런 뉘앙스인가? 저는 사실 이런 쪽들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죄송한데 또 이런 것만 또 하시는 분들한테는 와 무슨 그딴 소리 하냐 이렇게 좋은 주식이 어디 있는데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좋은 주식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강간주들이 대장이잖아요. 제강,
아니야 세아제강. 세아제강 지주. 지금 사마 알미늄을 보다 보니까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휴스틸이라든지 내가 보니까 오늘 시장에 의해서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혼미한 상태인 것 같아. 그런 거 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강관주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피팅 업체들이랑 다 간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미국에서 지금 뭐 유정을 더 개발한다, 뭐 가스 어쩐다 이러니까 사용량이 당연히 늘어나니까 특히 이제 미국에 오리엔테 되어 있는 휴스틸이나 세아제강 이런 애들이 많이 간 거예요. 이네들은 말이 돼. 왜냐면 매출이 늘어날 거 뻔하니까. 근데 뭐 이제 그 뻔한 만큼보다 얼마나 더 갔느냐가 나중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랑 뭐 피팅 업체들은 조선이랑도 같이 가고 많이 갔으니까 이제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요새는 사실 뉴스를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뉴스를 많이 보면 답은 사실 보여요. 근데 뉴스에 나온 게 뉴스 보고 사도 그 다음날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기에는 또 뉴스로 인해서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하자. 태조 이방원도 탄력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 네, 사실 살짝 약해지는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아직 주도주 자리를 뺏기진 않았어. 주도주 자리를 뺏기진 않았는데 탄력도는 살짝.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지수 많이 빠졌죠. 지금 지수 많이 빠졌는데 다음번 지수 반등할 때 다시 또 태조 이방원이 리딩을 하면 걔네는 계속 주도 섹터예요. 근데 지수 많이 빠진 뒤에 다음번에 지수 반등할 때 걔네들이 리딩을 못하면 걔네들 주도주에서 약간 물러나면서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상 지수가 많이 빠지면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줘서 집가 딱 지수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또 종목 플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빠지면 지수 관련주를 사서 지수 올려놓고 어느 정도 레벨에 갖다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종목 대응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종목 장세라서 상당히 힘들고 기업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서 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모르는 테마주를 따라가기도 힘들고 엄청 힘든 장세예요.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도 그런 그 유럽 그 전기 부족 얘기 막 나오면서 좀 알루미늄 공장들도 쉰대더라, 못 만든대더라. 그러니까 좀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매매를 안 하고 있어서 많이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뉴스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아도 변동성 크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여튼 뭐 실력 있으신 분들이야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런 실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위험한 주식을 기웃거리다가는 또 그러니까 피해가 커질 수 있으니까. 네, 맞는 말씀인 게 좋다 하다 보면은 뭔가 악재가 꼭 나오더라. 저희 아까 이렌텍 얘기도 했지만 요새 엄청 좋다고 그랬었거든요. 좋다고 그랬거든요. 엄청 좋다고 그랬거든요. 리포트가.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전환 물량 나오고 나니까 저렇게 한 방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제 이런 당한 분들은 어떻게 기관 리포트를 믿어? 어떻게 전문가들 말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그랬지. 내가 그렇게 물량이 나올 줄 알았냐? 뭐 이러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고 그랬는데 완전 계속 좋다고 그랬는데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지. 근데 블록딜 돌리니까 그냥 한 방에 훅. 이게 수구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요번에 물량 흡수 잘 되고 나면 다시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산도 생각한 거지.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요럴 때 블록딜 시켜야지 시장에서 소화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두산도. 그러니까 이제 블록딜을 시켜서 자기네도 이제 재무 건전성을 조금 좋게 만들고 이런 흐름들 생각해보면 열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대주주의 그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비판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결국은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런 얘기 혹은 단타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죠. 아우 진짜 못됐어요. 예전에도 보면 그것도 두산이었나 두산그룹주여서 두산인프라콘가 아니다 뭐였는데 눈만 뜨면 맨날 우리은행에서 팔고 있는 거예요. 걔네가 옛날에 이게 공적자금 투입한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팔아. 그 물량 다 나올 때까지는 사면 안 돼 막 이럴 정도로 제 종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산그룹주 중에 하나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뭐 그런 얘기도 주말에 나왔었잖아요. 우리 그거 뭐냐 무적 분할 그것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이슈들이었었잖아요. 항상 수급적인 부분,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막 시장이 완전히 뒤틀렸던 것처럼 수급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좀 법안 발의돼서 연내 통과가 뭐 가능하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하려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이 호재인데 뭐 1편으로 보면은 그동안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서 뭔가 분할 상장을 노렸던 기업들한테는 또 반대로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호재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수급에 있어서는 항상 시장 수급이라든지 그 종목의 수급에 항상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면 그런 이슈만 나오면 공매도가 막 가열차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나온 그 내용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왜냐면 DB 하이텍도 물적 분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확 빠졌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 옛날에 저 만도도 저 당했죠, SK 이노베이션도 당했죠, LG 화학도 당했죠. 저도 알고 보면 다 당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눈탱이만 맞고 다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이제 많이 그 뭐랄까 성토를 했죠. 근데 참 그렇지 않아도 그 뭐죠?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네네. 그 주주보 그 시행령 이제 네. 이번 달 뭐 하기로 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공시를 낸 그 이전 가격으로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그 이전 가격으로 사주는 거. 네, 맞아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은 안 되고. 아니 그 신주 인수권 신주 인수권. 그건 안 되고 주식 매수 청구권은 되고. 청구권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거잖아. 니네 물적 분할해? 내가 싫어. 내 주식 너네 사가. 그러니까 그 주식 다 받아줄 수 있는 자신 있으면 그 회사에서 지르겠죠. 그죠? 못하죠. 못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당연히 못하죠. 예, 그 주식 다 받아줄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사실 DB 하이텍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올랐던 걸로 이제 처음에 생각했는데 SK이노베이션도 이걸 영향을 받게 되나요? 이미 그럼 결정이 난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결정을 한 회사들은 그 영향을 안 받는 건가? 그래서 이거 나오기 전에 막 너도 나도 막 물적 분할 한다고 미리 발표한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지. 그거를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그거에 따라서 만약 그렇다고 하면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상당히 저가 영역에 들어온 거죠. 주가가 진짜 안 가거든요. 진짜 짜증나요. 진짜로. SK그룹주들은 다 안 가. 요새는 하나그룹주만 가. 진짜로.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게 블랙락에서는 ESG 경영하면서 그런 석유화학 그다음에 저 뭡니까 그 화석연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방산 그 군수산업 이런 거는 거부했잖아요. 하나는 투자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주가만 짱. 지금은 이제 오히려 주가 짱.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그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ESG 경영이고 뭐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물적 분할 이제 앞으로 하려면 공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물적 분할을 하는지. 근데 그 물적 분할 공시가 내용이 좋으면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안 좋은 사업부 우리가 떼어내려고 물적 분할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땡큐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적 분할하고 나면은 상당 기간 동안 상장 못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일단 주주분들한테는 앞으로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가슴 졸이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튼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뭔가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뭔가가 부족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적 분할 안 되면 유상증자 때려버리면 어떡하지? 그죠? 전환사채 발행해버리면 어떡하지? 근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건 있지. 뭐냐면 지금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성장할 때 하는 거잖아요. 성장 산업. 그렇죠. 뭔가 자기네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뭔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치. 그래야 되는. 그럼 우리 증설을 위한 증자를 하는 경우는 사실 그 호재로 주가가 반영을 하잖아요. 그동안 2차 전지들은 그랬죠.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만약에 그 정말 기업이 어려워서 물적 그런 유상증자라면 그건 뭐 이미 안 되는 거고 정말 그 물적 분할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어떤 성격의 물적 분할 그리고 그런 대안으로 하는 유상증자라면 이건 성장을 위한 증자이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진짜. 믿어주세요. 아니 물적 분할만 하지 마, 제발. 아니 2차 전지 소재주들은 그동안 이게 시장에 파워가 있었고 워낙 리딩 섹터다 보니까 유상증자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막 올라왔었잖아요. 네, 시장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됐으니까. 잠깐 쉬다가 또 올라오고 잠깐 쉬다가 또 올라오고 그랬었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물적 분할을 하거나 뭔가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될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아니라 다 대기업들이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 수가 당연히 그런 이슈가 나오면 빠지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그렇잖아요. 물적 분할도 소리만 들으면 저희 막 빠지듯이 유상증자도 소리만 들으면 빠진단 말이에요. 일단 할인율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해서 땡긴 돈이랑 뭐 지금 미국에 투자한 돈이랑 이런 거 감안해서 보면은 유상증자를 때렸어도 30% 이상을 때렸어야 되거든요. 금액이 보면. 그럼 주가도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이거는 개인 마인드, 개미 마인드로 봤을 때 물적 분할 못하면 이제 또 유상증자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인드? 그런 생각에 고민에 또 고민이 파도를 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는 걸로 합시다. 일단 물적 분할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쨌건 개인미 투자자들에게는 네, 일단은 뭔가 성장 산업 아까 말씀하신 그런 성장 산업에 투자할 때 불안감은 좀 줄어들겠지. 그렇죠. 그죠? 아니 우리 쉽게 얘기해서 LG전자도 그런 얘기 농담 삼아 하잖아요. 아이 뭐 전장 사업 나중에 또 LG전장 하나 분할하면 그때 가서 또 그치. 이러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이런 걱정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걱정은 사라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 그 댓글 신청으로 아까 네네. 종목 상담이 하나 좀 들어왔는데 스윙어님 대주전자 재료하고 두산 퓨얼셀 좀 봐주세요. 고점에서 물렸다고. 네. 손절해야 될까요? 손해는 아직 크지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 보기 전에 지수 저희 맨날 저녁에 할 때 차트 봐드렸으니까 코스피 지수 한 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선 상단에 걸렸잖아요. 주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하락 추세선 상단에 밀려가지고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하락 지지선은 일단은 여기 이 정도 보이시죠? 근데 이제 추세선 상단으로 봤을 때 여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방송할 때 말씀드렸어요. 계속 2420에서 반등을 하는데 조금 사실 개인적으로는 2380 정도 거기 갭이 있어서 메우고 가도 모양상으로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실은 여기 2330 사실 그 사이에도 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사실 이 가격이랑 이 가격을 보면 여기 다 어느 정도 이게 고민스러운 거긴 한데 저는 원래 차트를 많이 보니까 이렇게 중간선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하락 추세선의 한 중단선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어 보면 이게 하락 추세의 여기 중단 부위 여기까지 혹시 또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놀래지는 맛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는 내려와서 2300대로 내려오면 다음 주에 13일날 CPI 발표 이후에 변화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반등하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기대, 소망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간에 2380선 정도 이번 주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지선으로 놓고 코스피는 대응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주전자재료는 코스닥이죠. 오늘 코스닥이 뭐 바이오도 막 무너지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1.8%, 1.84%. 오늘 환율이 미쳐가지고 1370원 넘어갔잖아요. 이게 다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데 이게 전 세계가 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로화도 지금 페리티 다 깨지고 0.98. 그 다음에 엔화도 140 달러당. 옛날에 달러당 한 110 막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또 지금 위안화도 지금 난리.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역시도 그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강하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달러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코스닥도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이쪽에 있는 갭은 오늘 메꿔졌고 최근에 메꿔졌고요.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771인데 저는 좀 한 780선 정도 좀 지지됐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깨졌기 때문에 다시 지지선 찾으려면은 한 750에서 한 760대 요 정도 사이에서 좀 지지선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 상단으로는 그때 여기 계속 저항대 그려드렸던 데 계속 막히고 있거든요. 지금 810대 830대까지 조금 저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770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800선, 코스닥 800선 회복을 강하게 해주면서 양봉 나오는 시점 이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코스닥의 변화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주전자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러면 그냥 좀 버티자? 아니면 손절하자?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손절해요? 응? 어디까지 빠질 줄 알고 손절해요? 그러니까 꼭 바닥일 수도 있다? 저는 진짜 종목별로 봤거든요. 제가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뭐 오늘 솔직히 좀 게임주 살짝 반등하고 컨텐츠 좀 살짝 반등하고 엔터주 좀 반등하고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 종목들이랑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이 좀 반등하긴 했는데 그런 거 반등이 뭐 태풍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이 빠져서 반등한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환율이 엄청 급등하다 보니까 제조업체들이 원가 부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수출이라든지 뭐 이런 무역수지 적자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니까 원가 부담이 없는 기업들이더라고 전부 다들. 솔루션이라든지 뭔가 인건비만 제공하면 되는 업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원가 부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바닥권에서 좀 선전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 기술주들. 오늘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게 오르고 뭐 미국 뭐 금리 인상 리스크 이런 거 터졌으면 더 급락했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빠지지 않고 바이오주들 쪽에서 좀 급락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정도면 저점 나와서 또 매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하락이라 한다 많이 이렇게 하락 추세해요, 약세장이에요, 팔아요. 저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아, 그래요? 저 여태까지 뭐 그런 얘기 별로 한 적 없는데. 왜냐하면 오른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말씀은 드리지. 2,550선이 저항이다. 거기 가면 매물 나온다. 2,380이 저항이다. 거기서 버티냐 안 버티냐에 따라 아니, 달라진다. 지난번에 분명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2,550선 가면 막힌다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저항 나서 8월 달 중에 조정이 들어온다고도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 근데 조정은 들어오는데 방송 보시는 분이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보유하신 종목이 빠질 거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분이 방산주 들고 있었는데 너 말 듣고 팔았는데 너 죽을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그잖아요. 죽는 신용만.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리딩해 드릴 수가 있어요. 지수하고 시장 상황은 리딩해 드릴 수가 있지만 무슨 종목을 갖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파세요 이런 말을 못하지. 그럼 좀 전에 대주전자재료. 아 이거는 파냐? 그렇지. 난 이걸 물어본 거지. 그봐 오늘 정신줄을 놓으셨다니까. 저는 이 주식은 지금 일단 대주전자하고 나노신소재는 소재주 중에서는 일단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일단 대장이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올 수 있으나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죽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지금에서는 빠지면 파는 건 아닌 것 같고 파는 시점은 남들 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갈 때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 다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질 수는 있지만 남들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면 그때 파는 게 맞다. 근데 최근에 대주전자나 나노신소재는 괜찮았거든요, 흐름이. 다만 이제 개별주처럼 많이 올라오긴 했기 때문에 조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추세 자체는 그냥 차트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기업의 뭐 실적 이런 걸 떠나서 잠시만요. 수급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이 수급을 보면 팔고 싶은 수급이에요. 앞에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네요. 네, 연기금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수급을 보셔야 돼요. 수급을 보시면 그러니까 일단은 수급이 꺾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다 빠져서 빠졌다. 물론 2차 전지 섹터의 탄력이 조금 떨어진 건 맞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았다. 아직 주도력은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일단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 원료가 뭐 50% 이상 뭐 들어있는 것들은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잖아요. 한 방에 다 안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기사 봤을 때는 뭐 내년부터 얼마만큼 들어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올해는 뭐 이만큼 들어있으면 안 되고 이런 식이었는데 일단은 응급제들이잖아요. 양극재는 조금 피해를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쪽 실리콘 응급제거든요. 이게 그 배터리에 그 길게 가는 자동차 만들었을 때 길게 써야 되는 부분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동안 이렇게 응급제는 보통 흑연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게 실리콘 응급제 쪽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시장 방향 따라서 조정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유하신 분이 사고 싶어요가 아니라 물렸다잖아요. 네. 물린 상황이기 크진 때문에 않은데 그러니까 한 5% 안팎인 것 같아요. 비중이 크지 않다라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까지는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봤을 때 89,000원 정도? 네, 요 가격대 지금 깨지 않으면 요 상승의 이 짧은 추세 있잖아요. 네. 이 짧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박스 추세는 이쪽 박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대주전자는 여기가 이렇게 박스가 될 것 같아요.
요 안에서 그래서 요 중단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89,000원 정도 지선 보는데 아주 타이트하게 보실 거면은 한 92,000원? 네. 나는 92,000원이 깨지면 약간 단기 상승 추세가 조금 밋밋해지면서 옆으로 길 것 같아. 네. 뭐 이런 뉘앙스의 느낌이 나오려면 92,000원 정도가 깨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92,000원 안 깨면 일단은 대주전자는 조금 더 가져간다라는 느낌.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4일 동안 이 가격을 못 넘었어요, 지금. 4일 동안 10만 원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전자는 저도 가지고, 제 손님 사드려서 가지고 있긴 하지만 10만 원이 조금 약간 심리적인 저항대? 10만 원을 넘어가면 뭔가 다시 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10만 원을 쉽게 못 넘어가면 좀 심리적인 저항대, 특히 이제 10만 4, 5천 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대가 있거든요. 네. 여기 요 부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근에 계속 막히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고점 찍고 계속 고점이 높아지지는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요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 가격대에서. 그래서 10만 원을 다시 강하게 뚫느냐 대주전자 보시고 다음번 리딩 흐름이 있을 때 10만 원 못 뚫고 다시 또 뭐 9만 원 이하로 이탈된다. 그럼 그랬을 때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근데 나는 그 빠지는 거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10만 원 넘어서 10만 4, 5천 원 트라이 했을 때 한번 잘라주고 다시 흐름 보시고 재매수 타임 잡는 것도 대주전자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 두산 두산 퓨어셀. 요것도 참 엄청나게 최근에 레포트 많이 나왔었던 종목이거든요. 요새 좀 수소 쪽들이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또 현대차가 내년에 또 수소 나온다고 그러고 정부에서도 이제 수소 밀어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각 기업들도 다 수소 얘기하잖아요. 사실 드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를 달고 드론은 날아가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무거워서.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운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UAM 그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 수소 관련주들도 신재생 에너지 개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풍력, 태양광, 이렇게 원전, 수소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두산 퓨어셀도 레포트가 아주 초강력으로 나와가지고 잘 갔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태양광도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긴 한데 그냥 전체적인 큰 추세만 보면은 이제 두산 퓨어셀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여기 선 그어드린 거 하고 요 선 그어드린 거가 박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박스인데 요 박스 중단부가 여기예요. 예전에 선을 그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방송에서 그때 저 방송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박스 중단부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데 이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서 깨진 거잖아요. 깨지면서 박스 하단부에서 올라왔는데 이 중단부를 요번에도 못 넘은 거잖아요. 그죠? 중단부를 못 넘고 되밀렸는데 지금 박스 하단부가 다시 깨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박스 상단과 박스 하단이 있는데 박스 중단 이상으로 못 올라간 상태에서 다시 박스 하단을 깨려고 한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수급이라든지 또 이쪽 테마, 흐름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시장에서 기대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최근에 찍었던 이게 가장 저점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27,000원 부근이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추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의 저항대 여기 또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가려면은 41,000원대를 강하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라면은 일단 여기 짧은 단기 쌍봉 느낌 가격 조정은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조정해서 뭐 물론 여기 있는 갭은 안 칠게요. 여기까지만 치면은 솔직히 뭐 한 33,000원 언저리? 여기가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여기 33,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2,500원에서 33,000원 부근 뭐 시장 때문에 흔들린다라면은 그 부분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기술적 반등 트라이에서 4만 원 넘어가느냐. 여기도 갭이 하나 있으니까 뭐 물론 여기 저항대 41,000원 보겠지만 4만 원을 다시 넘어가느냐를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갈지 아니면 빨리 잘랐다가 다시 좋아지는 그림에서 다시 재매수를 할지를 고민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중기 추세를 봐드리면 60일선인데 60일선이 지금 하락하다가 플랫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단 이 플랫해진 건 나쁘지는 않아요. 플랫해진 건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더 치고 나갔으면 이게 돌았을 수도 있는데 우상향으로 돌았을 수도 있는데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플랫해졌거든요. 플랫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33,000원 부근 정도의 지지력을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좀 너무 밑으로 빠질 때 이 가격대 강하게 이탈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수급은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사모펀드랑. 하지만 일단 연기금은 좀 사고 있다라는 점, 계속 연기금이 사주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추세에서는 최근에 유가 올라, 뭐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 올라 이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뭐 정부의 정책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다시 또 이제 여러 가지 면이 부각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밀린 상황이라서 뭐 쉽게 다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3,000의 지지선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나중에 리바운딩 했을 때 4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가 붙으면 슈팅 한 번 더 간다고 보고 들고 가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4만 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한 상황에서 저항이 나오면 한번 잘라줬다가 4만 원대 안착하면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 이 부분을 기술적인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쓰시면 맞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차트로 말씀드리는 거지, 뭐 기업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려하지 않고 차트로만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내일 이제 흰남노 태풍 맞아요. 이제 온단 말이죠. 맞아요. 그와 관련된 주식들이 또 오늘 반응을 했는데, 일단 내일장 대응, 이런 태풍도 오는 상황에서의 또 내일 시장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가? 태풍이 내일이면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럼 테마주는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한다라고 기대감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태풍 와서 수혜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태풍 지나간 뒤에 복구한다고 수혜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선반영됐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다 봤거든요. 흰남노 뭐 수혜주라는 것들, 그게 다 또 뭐냐 하면은 네옴시티 관련주랑도 다 연결이 있더라고요. 아, 또 연결이 돼요? 네, 네옴시티 재건도 해야 되고 뭔가 인프라 깔아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들 위주로 다 올랐고, 중소형 뭐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뭐 쓸고 가면은 뭐 다 뭐 아침에도 보니까 뭐 다 강관도 마찬가지고 피팅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뭐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이나 뭐 히림 이런 거 간 것들 다 중동 쪽에 그렇게 했던 그것들이 있어요. 유신은 오늘 뭐 네옴시티랑 뭐 한다고 뭐 계약했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게 건설하는 업체랑 시행하는 업체랑 그 다음에 설계, 감리 뭐 이런 거 다 하는 업체들 다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나 뭐 태풍 지나가는 때 수해복구 관련주랑 얼추 종목들이 비슷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주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옴시티에다 연결 지으려면 뭐 11월 달에 빈사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난번에 네옴시티 그 CIO가 우리는 건설을 하고 그 개발을 할 때 신재생 에너지랑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원한다 그래서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가 빠지다 말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와 또 이제 건설과 관련이 있고 중동 쪽에 오리엔테드에 있는 업체들은 나중에는 좀 좋아질 거라 생각해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뉴스 봤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현대건설이 이제 무슨 말이었는데? 자말? 내 말? 무슨 말이었는데? 무슨 말 프로젝트였었는데? 저기 집 나간 우리 박진희 부장님 정신 좀 기억력 기억이 좀 안 빨리. 나. 기억이 안 나. 이거 저기 노화 현상 아니죠? 세포가 죽고 있나 봐요. 진짜. 아니야, 오늘 시장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예전에는 웬만하면 머릿속에다 다 집어넣고 방송을 했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증권 경제 무슨 방송을 할 때 원고를 보면서 방송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다 머리에다 넣고 했는데, 요즘 와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서 청명탕 한 그릇.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뇌 세포가 노화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쪽 뭐 수주도 받았네, 뭐 계약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뜨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이슈는 계속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슈가 나오는데 주가가 반응이 없을 때가 가장 힘들 때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종목들한테 호재가 나왔을 때 그 호재를 매물로 받아치는지 아니면 오히려 위쪽으로 쏘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이 실질적으로 주도주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 관련주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아직까지 주도력을 상실한 건 아니다, 일단은 생각하면서 보시는데, 저한테 그런 것 같아요. 천연가스 가격 이번에 한번 이게 삐끗하게 급락했었잖아요. 이게 계속 추세가 하락으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 아니 그 러시아 그 미친놈들은 그 가스 그 귀한 걸 다 불태워버리고 있다며. 그렇지. 내가 주지는 못하고 태우리라. 진짜 이게 정말 그래.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아 왜 그 그러니까. 진짜. 근데 내가 볼 때는 모든 이 전 세계
사단의 원인은 미국이거든. 항상 내가 봤을 때는. 어허, 미국 입국 못해요. 그러면 안 가.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중국 때릴 때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도 뭐 미국과 관련된 나토가 치고 들어오니까 또 유럽 흔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원인 제공은 항상 미국이 하는 그거는 것 같아. 원인 제공이 미국이라기보다 각 나라들의 그 이해관계, 그쵸. 모든 그 이기심, 그치. 그 이기심의 발로가 미국 아니에요? 에이, 다 아메리카 서로. 퍼스트? 서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서로가 저쪽이 강해지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는 더 강해지려고 그러고 저쪽은 누르려고 하고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어떤 그 관계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신냉전 시대니 뭐니 어쩌다 보니까 방산주들을 계속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세상이 코로나 이후 뭔가 확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예전에 금융위기 때는 쟤가 죽으면 내가 죽으니까 쟤를 살려줬거든.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게 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쟤가 죽으면 나까지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쟤를 살려줘야 돼. 그런 뉘앙스였으면 그 뒤로는 나만 살고 보자. 이걸로 바뀌었어요. 시장이 아니라 국가들의 마인드가. 쟤는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종국에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과격한 우리 박진희 부장님. 미국 뭐 대사관에서 듣지는 않았겠지? 예? 미국 대사관에서 듣지는 않았겠지? 내가 이따 연락해 주려고. 저기 박모 진희 부장이라고. 일르세요. 저기 블랙리스트에 좀 올리시라고. 아, 저는 진짜 정의를 위해서 불의와 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게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그 내가 맞아. 옳다, 너는 틀리고 내가 옳다가 그쵸. 결국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잘 사는 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도 자기네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행하는 게 정의지.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치. 미국 국민을 위한, 미국 기업을 위한, 그리고 정말 집 나간 자동차 그 관련되어 있는 산업을 살리기 위한 마인드니까 그거는 뭐 미국 국민들한테는 환호받을 일인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안 좋은 거니까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적인 거지. 그렇지. 경제 그 어쨌든 그 전에 그 홍성국 대표 미래에셋 네. 대표하셨던 증권 그분이 쓰신 책이 수축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쥐들이 식량과 공간이 넉넉할 때에는 다 더불어서 사는데 파이가 쫙 줄어드는 거야, 식량이. 그치.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싸워서 죽이고, 왜냐면 그래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의 그 경제 성장기는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지금은 쇠퇴기 인구도 줄고 있고 선진국들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는 각자 도생, 그치. 서로가 그 작아지는 그러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지. 그치요. 이 파이가 작아지는 거를 근데 기존에 내가 이만큼을 먹고 있다가 각자 내가 이만큼 먹던 거를 다 먹으려니 파이는 작아졌고 그러니 남의 것을 뺏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내 거 뺏기지 않아야 되고. 아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홍성국 대표님의. 아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널널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부족한 세상이 됐잖아요. 왜 하필 막 악재는 다 겹쳐? 막 홍수나 가뭄나 그죠? 예. 뭐 부족해. 와, 진짜 이게 악재는 겹쳐서 온다라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말씀 주신 대로 그러네요.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렇지. 각자 도생.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나눠 먹고 삽시다. 나부터 살자. 뭐 같이 이런 거. 나눠 먹고 삽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이 참 대단한 게 우리가 좀 그 수준들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 우리 집단지성 서로가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막 복잡할 때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뭉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기대가면서 맞아요. 심리적으로 그다음에 또 정보의 공유에서도 그렇고 이러면은 이분들은 우리가 같이 좀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무슨? 그 채팅방 이름 노아의 방주? 네. 아니 그분들 정말 다 사이도 좋고 서로 힘들어도 챙겨주시고 또 뭐
뭐 서로 분석도 해주시고 뭐 그게 틀릴지 그렇죠. 맞을지 뭐 또 그렇긴 이렇게 조금 하지만 이렇게 실력이 경험이 있으신 네, 분들은 맞아요. 또 자기 뷰, 네, 생각들 맞아요. 공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다른 분들이 보면서 또 공부가 되고 하는 거니까. 힘들어도 위로받고 위안받고 그래서 저녁에 그 늦은 시간에도 그 방에 오셔서 계속 말씀 나누시는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입장 가끔 되면. 놀러 오시라고. 가고 네, 있어요. 10시에 가고 들어와서. 있는데 휴대폰을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오늘 10시? 아 모르겠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이고 돋보기 하나 맞춰드려야겠네. 돋보기 아닙니다. 노안 수술 어때요? 노안 수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참, 우리 사천선이 빨리 와야 우리 박진희 부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저기 비키니 입고 수영복 입고 그 하는 방송을 다들 보실 텐데. 아 괌에 가서 중계 방송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진짜 한번 사천 가면 괌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 한번 출연해야 되겠다. 네, 하여튼 말만 들어도 좋네요. 사천선. 아 진짜 사천선 오는 날 그날이 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날 그 방송을 여기서 하고 싶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회갑 자취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장례식은 아니겠지 설마. 아이, 부정적인 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진희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뭐 오늘 힘드셨지만 화이팅. 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지. 내일은 내일에 해가 뜬다. 그쵸. 오드리 헵번. 맞나? 네, 우리 몰라요. 나. 아니다. 망했어. 오드리 헵번 아니야. 그 누구지? 그 예쁜 여자분. 하도 많아서. 영화 배우들 뭐 있잖아요. 아 이름 생각했는데 이것도 또 생각이 안 나. 있잖아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스칼렛 오하라? 아, 그 그 주인공 나왔던 여자 누구지? 스칼렛 이름이? 옛날 그 세대 예쁜. 배우들 다 순서대로 떠올리면은 잉그리드 버그만. 그건 아니, 버그만? 아닌데. 스칼렛 오하라 누가 했지? 아주 엄청 이쁜 핑구. 아, 몰라요. 저 안 떠올라요. 큰일이야.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댓글창에 뭐 달려주시겠지. 네.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 네, 오늘 참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가족분들, 네, 오늘 좀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자고 이렇게 좀 한담을 좀 나눴는데요. 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고, 네, 항상 이럴 때 떠올려야 되는 게 급한 건 내 사정이지 세상은 하나도 안 급하다. 맞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차분하게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 시기 함께 잘 슬기롭게 네,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장 시작 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동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